2023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말 시시각각 변한 소식들 정리해드리고 또 분석도 해드렸는데 이 겨울 영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시즌 후반기에 이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즉시 전력감의 효과가 필요한데 북런던의 두 팀의 표정이 굉장히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예, 그가 아스널 같은 경우는 영입생인 트로사르가 이제 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에버튼한테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맨시티하고의 승점 차를 더 벌려 나갔죠. 2위인. 예. 반면 이제 토트넘은 2부 리그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패하면서 FA컵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조르지뉴까지도 사실 아스날은 활약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죠. 토트넘은 야심차게 영입한 정말 큰 돈을 투자한 페드로 포로가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임대 영입이긴 하지만 이 단주마 선수도 왜 영입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출전 시간이 있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정말 쏠쏠한 영입을 한 거고 토트넘은 쪽박 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먼저 아스날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나 또 네. 영입생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스널이 그 에버턴하고의 7라운드 이게 연기된 경기거든요. 네. 예, 그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아스널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4경기 연속 무승의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1무 3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맨시티한테 추격을 허용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연승을 달리면서 슬럼프 탈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 중심에 이제 그 조르지뉴하고 트로사르가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이번 에버턴전 대승에는 사카하고 마르티넬리의 공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르티넬리가 멀티골을 넣었고 사카가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좌우 날개들이 맹활약을 펼쳤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그 트로사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양 윙들이 살아난 데에는 트로사르 효과가 있는 건데요. 예. 일단 트로사르가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레스터 시티하고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그때가 이제 가짜 9번으로 처음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은케티아가 나오다가 은케티아가 최근 부진하니까 트로사르를 가짜 9번으로 내세웠던 건데요. 예. 그 경기에서 이제 드리블 성공률 100%, 태클 성공률 100%, 그리고 경합 승리 7회, 그리고 또 이제 슈팅 2회를 가져갔고 찬스 메이킹 1회, 그래서 도움을 하나를 기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좀 이제 범용성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좀 활용도가 높아서 예. 이런 이적 시장에 좀 토트넘도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선수였고 실제로 연결도 됐었지만 결국에는 아스널이 조금 적극적으로 협상하면서 데려온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트로사르 같은 경우는 아스널에 와가지고 입단 이후 7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출전 시간이 291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97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짜 9번으로 출전한 2경기에서 2도움을 연달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최근 2경기 연속 도움이고 연속 또 승리를 이끌고 있는 과정 속에 특히 선발 출전한 최근 3경기 모두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은 트로사르 효과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수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워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르지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 골닷컴에 아예 칼럼이 올라왔어요. 예. 이게 그가 제목이 뭐냐면요. 지금은 누가 웃고 있나 예. 하면서 에이전트 조르지뉴는 아스널이 그와 계약한 이유를 입증하다. 이게 조르지뉴가 아스날 이적을 조금 적극 추진해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의미심장한 기록들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파티가 부상 후 빠져있는 동안 조르지뉴가 얼마나 파티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일단 그 90분당 패스가 조르지뉴가 78.3회인데 파티가 70회. 예. 조르지뉴가 더 많죠. 그리고 90분당 스루 패스도 조르지뉴가 0.9회인데 파티가 0.29회. 그러니까 3배가 더 많은 거죠. 이거야 뭐 조르지뉴의 강점이니까요. 그리고 90분당 10m 이상 볼 캐리도 조르지뉴가 2.7회인데 파티가 2.4회. 더 많고 90분당 가로채기 역시도 조르지뉴가 1.2회로 파티 1.16회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거죠. 네. 대신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그래도 파티가 더 위다 보니까 90분당 태클이 파티 2.44회, 조르지뉴 2.39회, 그리고 90분당 리커버리 파티 8.13회, 그리고 조르지뉴 7.18회, 그리고 90분당 볼 캐리, 이건 이제 5m 이상 볼을 끌고 간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파티가 15.2회, 조르지뉴가 13.8회.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인 그 커버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파티가 위지만은 파티와는 다른 형태로 파티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첼시에서는 조금 이제 밀려나는 형국 속에 떠나게 됐는데 예. 뭐 이제 아스날에 와서 좀 의심도 있었으나 굉장히 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아스날이 미드필드 라인의 그 어려운 점, 특히 엘레니의 부상이라든지 또 지난 시즌에도 파티의 부상으로 후반기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조르지뉴의 영입으로 좀 잘 대체하게 됐다.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오히려 첼시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데려왔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저는 엔소 그러니까 이게 스킵한테 실점했을 때 예. 걷어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막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워낙 비싸게 주고 영입을 예. 했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는 엔소가 조르지뉴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실이 아프다는 거 나도 안다. 그의 활동량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팬들이 반응을 한 거였는데 저는 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 못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조르지뉴가 너무 잘하고 있고 엔소는 팀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 현재 시장 가치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스날은 이 엔소의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조르지뉴 잘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고 있는데 첼시는 엄청난 돈 써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르지뉴도 그러니까 그 에버턴전 이전 두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일단 그 빌라전에서는 이 경기 사실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조르지뉴의 슈팅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머리 맞고 자책골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사실상 결승골을 이끌어내면서 4대2 승리를 견인을 했었어요. 그 경기에서 그 골이 아니었으면은 아스날은 5경기 연속 무승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패스도 70회로 최다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장기를 충분히 드러낸 데다가 뭐 태클도 3회 성공시키고 찬스 메이킹도 2회 기록하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 그 레스터전은 정말 만점 활약을 펼쳤는데 볼 터치 최다, 패스 성공 최다, 그리고 소유권 획득 최다, 태클 최다. 모스트 지뉴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그래서 중원을 컨트롤했다. 이런 평가를 들은 거였죠. 그전 인상적인 게 경합 승리도 이전 그 빌라전 5회 승리 또 레스터전 7회 승리를 봤을 때는 이 선수의 그 어려운 약점, 특히 최근 들어 떨어졌다가 보였던 수비적인 면에 있어서 또 좋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사실 그런데 조르지뉴는 항상 수비 관련한 성공 지표라던가 횟수 자체는 적지가 않았어. 항상 많은 편이었는데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 민첩성 부족 때문에 커버 범위가 좁아서 그래서 털릴 때 시원하게 털리니까 약간 좀 자카와 그 부분에서는 결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거나 그런 우려들을 딛고 현재로서는 조르지뉴가 아스날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그러면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인 거거든요. 에버턴전만 살짝 그 데뷔전이었던 그때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맨시티전도 조르지뉴는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버턴전 45분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파티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르테타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조르지뉴가 오늘 몸이 안 좋았다. 그럼 약간 좀 열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저희가 토트넘 얘기 드리면서 해리케인 선수도 열도 났고 또 지금 목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일교차가 커서 셰필드는 팀이 전체적으로 조금 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내에 좀 그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르지뉴도 좀 아팠던 게 아닐까. 뭐 경기력이 떨어져서 교체한 게 아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트로사르하고 조르지뉴가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스카이 스포츠에서 아예 그 칼럼을 냈습니다. 닉 라이트 기자가 뭐라고 제목을 낸 거냐면요. 트로사르와 조르지뉴 덕에 미켈 아르테타가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아스널이 모멘텀을 되찾도록 돕고 있다. 물론 이제 맨시티와 맞대결에서 패배할 때 이 선수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적하고 나서니까 이제 자리 잡고 안착되고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실제로 맨시티와의 경기에 연달아서 패할 때 결국에는 또 맨시티가 우승하나 이런 여론과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3연승을 통해 확실히 아스날이 좀 다시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 둘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일단 그래프 올린 게 뭐냐면요. 은케티아하고 트로사르의 히트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케티아의 빌라전 그리고 이제 트로사르의 레스터전 히트맵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최전방 공격수 나왔는데 은케티아는 박스 안에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 활동폭 자체가 좀
좁은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인데 트로사르는 측면으로 빠진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로사르가 빠지면서 마르티넬리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은케티아가 첫 7경기에서 7골 넣었으나 이후 5경기 무득점 부진에 빠졌다. 은케티아는 박스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 않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다. 트로사르는 측면으로 빠진다. 레스터전에 마르티넬리가 골 넣었는데 여기에는 트로사르의 움직임이 도움을 주었다.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빠져서 레스터 센터백 수타르 다리 사이를 빠지는 패스를 찔러주었고 이를 마르티넬리가 마무리했다. 전 여기서 좀 부러운 게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이 트로사르가 와서 실제로 이제 오늘 이 셰필드전처럼 케인이 안 뛸 때 트로사르가 차라리 가짜 공으로 뛰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교차되면서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에 있는 다른 공격수 누구냐? 우당탕탕 히찰리송과 드리블밖에 못하는 단주마 모우라 이런 선수밖에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연계 플레이나 전술적인 움직임이 안 나와요. 예. 트로사르가 왔다면 솔직히 저는 뭐 그 영희설 있을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선수 윙백으로도 쓸 수 있고 예. 여차하면 안 떠맞으면 오른쪽으로 뛰어볼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오히려 겨울 영입생으로는 괜찮은데 게다가 지금 팀과 불화 때문에 나온 상태니까 협상도 용이한데 왜 적극성을 안 보였는지 좀 네. 안타까웠어요. 거기다가 아스날 같은 경우는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올린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올린 예. 건데 39분 40초경에 이제 공격 방식인 건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오른쪽 측면 공격이거든요. 예. 근데 마르티넬리가 오른쪽 측면에 빠져 있고 왼쪽 윙백인 진첸코도 오른쪽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과부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로사르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플레이들이 가는 건 거죠. 예. 이게 아스날의 최대 강점인 건데 트로사르가 오면서 이게 다시 가능해졌다. 그가 원래 이거 제주스가 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제주스가 빠지고 은케티아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트로사르가 오면서 그러면서 마르티넬리가 사실상 프로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 이런 그 움직임들 이게 축구를 재미있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축구인데 반면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 막기 굉장히 네.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감독이 만들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또 좋아야 돼요. 특히 성인 프로 레벨에서는 감독이 뭐 기초부터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전술적인 유연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트로사르가 바로 그런 선수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르지뉴 효과에 대해서 올린 건데요. 뭐 조르지뉴 히트맵도 상당히 광범위하고요. 또 이제 패스맵도 뭐 이 선수 패스는 워낙 강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패스 네트워크로 진짜 모든 선수들한테 볼을 배급하잖아요. 이게 또 조르지뉴의 또 다른 강점이고요. 볼 배급 네. 능력이요. 근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아스널의 시즌 평균 점유율이 58%인데 조르지뉴가 선발 출전한 3경기에서 65%의 점유율을 자랑했다. 거기다가 아스날 선수들 중에서 최다 태클, 최다 가로채기는 물론 미드 서드 이게 그러니까 중원지역. 네. 이 그러니까 가로로 그라운드에 3등분 했을 때 중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격, 수비, 중앙. 그 미드 서드에서 볼 리커버리와 소유권 획득이 최다다. 저는 사실 토트넘이 미드필드 이런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패스 능력이 있고 공을 소유할 수 있고 점유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없다. 왜냐면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지금 이런 선수가 아니라 힘 좋고 빠르게 많이 뛸 수 있고 좀 부딪혀질 수 있는 싸워주고. 선수. 그러니까 이제 조르지뉴 같은 이제 기술자 이런 패스 마에스트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릭센이 연결됐을 때도 그런 문제들, 물론 뭐 이제 연봉 문제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강하게 원했다면 또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선수 안 찾고 거의 이제 파이터를 찾는다. 거의 호이비에르, 비수마, 벤탄쿠르, 물론 벤탄쿠르는 조금 패스가 낮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결이 비슷한 선수만 영입하니까 네. 이런 아름다운 축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아예 칼럼을 올리면서 아스날 좋았던 이적 시장 예.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죠. 예, 이적 시장의 성공으로 후반기에 우승가도 탄력을 받게 됐고 아르테타 감독도 콕 집어서 두 선수를 칭찬했더라고요. 예, 그럼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적 시장 얘기인 거거든요. 예. 원래 최우선 영입 목표는 무드릭과 카이세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영입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바로 이제 상황에 적응했다는 거예요. 네, 플랜 B로 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기간 겨울 이적 시장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자책할 필요도 여유도 없다. 좋은 말이네요. 예,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열중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무드릭은 스타가 될 수 있고 카이세도는 여름에 다시금 빅클럽들이 구애를 받을 것이며 아스널도 그중 한 구단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여전히 여름에 노리겠지만 또 안 예. 될 것도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트로사르와 조르지뉴 영입의 장점은 바로 그들이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한
준비된 선수들이라는 점이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와서 뛸 수 있다. 이미 또 뛰고 있던 선수들이니까 네. 뭐 적응기가 필요 없어요. 팀이 달라도 또 팀에 맞는 선수를 데려온 거니까. 예, 그리고 이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예. 프리시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적응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미 리그 경험이 있는 두 선수는 우리 경기 방식에 매우 잘 맞는 선수들이기도 하다. 이것도 중요한 이 거죠. 포인트예요. 리그에 적응 끝났고 우리 팀에 애초에 맞으니까 적응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토트넘과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겨울 이적 시장 그 정리할 때도 아스널 굉장히 영입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을 겨울에는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무드릭이 나중에 더 큰 스타가 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당장 더 필요한 건 트로사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영입들에 속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계속 얘기했어요. 아스날 토트넘 함께 링크 떴을 때 토트넘 트로스타를 영입해야 된다. 네. 그때 이제 뭐 공격수로서 뭐 윙백으로서 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범용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소한 이 영입은 2명보다 낫다. 특히 이 측면은 그거예요.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단주말 영입할 줄 몰랐죠. 예. 미드필더를 영입할 줄 알았죠. 그때는 아니 모두가 미드필더가 가장 급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콘테 감독은 또 이제 윙포드를 또 추가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오게 된 선수가 페드로 포로하고 단주마인데 뭐 단주마는 임대생이라고 쳐도 이 페드로 포로에게 물론 당장 큰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그 장부상의 문제 때문에 미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4,500만 유로죠. 예, 근데 4,500만 유로면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4위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진짜 상위권 이름들이 다 암울합니다. 예. 1위가 은놈벨레고요. 예. 2위가 히샬리송이고요. 예. 3위 로메로 그래 오케이. 4위 포로인 거고요. 그리고 5위 다빈손 산체스, 6위 무사 시소코, 7위 로스에소, 8위부터 11위까지가 이제 이적료가 다 똑같은 건데요. 베르바인, 솔다도, 레길론, 라멜라, 손흥민. 예. 이러면은 진짜 손흥민하고 그리고 로메로 정도 제외하고는 성공한 영입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예. 거기다 그 뒤에 12위 비수마 2,920만 유로, 13위 모우라 2,840만 유로, 14위 세세뇽 2,700만 유로, 15위 힐 2,500만 유로, 공동 15위 오리에 2,500만 유로. 그 사실 토트넘이 이제 빅클럽들과 차이가 있다. 빅식스라고 부르지만 좀 급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돈을 또 안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영리하게 잘 썼다면 더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고 지금 아스날이 하듯이 좀 효율적으로 영입했다면 더 좋은 성적도 나오고 혹은 더 재밌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토트넘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선수 영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이번 1월이 저는 그중에서도 최악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두 선수 다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름이면은 뭐 팀에 적응할 기간을 주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겨울은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써야 되는 선수들이어야 되는데 포로 같은 경우도 토트넘 이적 이후 토트넘이 치른 6경기 중에 3경기 출전을 했고요. 예. 출전 시간이 158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 이 기간 동안 540분을 경기를 치르는 동안 158분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단주만 더 심각한데요. 이적 이후 토트넘이 치른 7경기 중 4경기에 모두 교체 출전했고요. 총 출전 시간은 4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셰필드와의 경기는 오히려 모우라가 선발 출전했고 실제로 모우라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정도였으니까 1월 영입 아직 뭐 시즌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네. 물론 토트넘이 지금 4위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뉴캐슬보다 2경기를 더 했기 때문이고 또 FA컵 탈락이라는 결과 자체는 이 영입의 효과를 제대로 못 낸 것이다. 왜냐? 이 선수들이 어찌됐거나 뭐 아직 주전을 못 올라갔다고 해도 이 FA컵 경기는 그렇다면 나와서 뭔가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셰필드전의 포로는 또 한 번 뭔가 해내지 못했고 단주마는 거의 뛰지 못할 정도로 입지가 흔들린다. 즉 안 사서도 되는 거 아니냐? 전 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면 도어티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도어티 로얄로 갔어도 되겠다. 심지어 이 포로 영입의 유일한 효과는 로얄의 각성밖에 없다.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어쨌건 이제 그 아스널이 에버턴한테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2위 맨시티하고의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동률까지도 왔었고 그 골드 차로 뒤집히기까지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영입생 효과로 반등에 성공했고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예. 아스날이 다시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는 5점 차를 벌렸다. 게다가 경기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제는 아스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됐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스널의 향후 일정 자체가
조금 수월한 편에 속해요. 일단 뭐 본머스는 19위에 위치한 팀이고요. 그리고 아스널은 사실 유로파리그보다 리그 우승이 더 급하거든요. 예, 유로파리그는 사실 우승하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는 없지만 아스널은 현재 최소한 챔스 진출이 뭐 확정적인 순위다 보니까 네. 이 경기는 약간 좀 유망주를 내보내도 되거든요. 약간 그 로테이션 비에이라 같은 선수들을 예. 내보내겠죠. 예, 그래서 한 8강 이상 가야지 이제 조금 주력들을 한 쓸 4강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포팅전에는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풀럼 원정이 조금 까다롭죠. 현재 6위니까요. 예.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스포팅하고의 유로파리그고 팰리스 현재 12위죠. 리즈 17위죠. 그리고 리버풀이 현재 6위. 그 리버풀전 이전까지는 다소 쉬운 일정들에다가 이제 맨시티하고 27위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 예. 거거든요. 맨시티와 한 차례 맞대결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승점을 얻을 경우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맨시티가 도리어 더 까다로워요. 예. 아스날보다 일정들이 당장 이제 그 5위인 뉴캐슬하고 경기를 가져야 되고요. 팰리스 12위인데 맨시티는 라이프치전이 또 까다롭잖아요. 예. 왜냐면은 1차전에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2차전에 전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FA컵 8강에 올라가게 되면서 웨스트햄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경기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웨스트햄전을 치르게 되면 빡빡한 일정들이 막판에 몰리게 되는 데다가 그러고 나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곧바로 리버풀하고 또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예. 뭐 그러고 나서 사우스햄튼하고 레스터 시티는 그나마 조금 쉽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이제 브라이턴 원정을 치르고 나서 아스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힘든 일정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예, 게다가 FA컵 계속 올라가면 경기가 또 늘어날 수 네. 있고 웨스트햄과의 경기 계속 조준 경기를 치러야 되는 그 사이에 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맨시티도 솔직히 주전 비전의 격차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기 일정은 아스널을 좀 뒤집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FA컵 4라운드에서 맨시티가 아스날을 꺾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운명이 도리어 시즌 막판 운영에는 아스날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예, 어찌됐거나 아스날은 1월 이적 시장에 뭐 가장 성공적인 팀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 4월에 죽음의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뉴캐슬, 맨유, 리버풀을 연달아 치르는 저 일정에 솔직히 승점을 뭐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네. 3연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특히 뉴캐슬과 경쟁하고 있는데 그 뉴캐슬에게 잡힌다면 지금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5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 네, 거기다가 4월 8일에 있을 그 브라이턴전도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밀란하고의 당장 그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긴 하죠. 예, 이런 경기들에 1월에 데려온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팀이 활력을 받고 실제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이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었던 배경에는 벤탄쿠르와 쿨루세스키 영입이 대박을 쳤기 때문인데 그 당시 그 두 선수도 사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 선수들은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서 토트넘이 더욱더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기다. 과연 토트넘이 이 일정들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그리고 아스널은 정말 19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의 독점적인 분석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최신 이슈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